북한이 고출력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단거리 미사일에만 고체 연료를 사용해 왔는데요.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도 탑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북한 관련 뉴스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고출력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 예,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우선 굉장히 큰 규모가 큰 엔진입니다.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하는 엔진이 백두 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엔진 미사일 엔진의 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톤포스라는 단위를 사용하거든요. 예. TF 톤포스. 그게 백두 엔진의 경우 80톤 포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요번에 어제 발표한 이 새로운 신형 로켓은 140톤 포스입니다. 엄청 커진 거죠. 네. 그러니까 백두 엔진 하나를 가지고 미사일을 만드는 게 화성 14형. 그거를 두 개를 연결해서 80톤 포스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160톤 포스를 만들어서 올린 게 화성 15형. 예. 그걸 네 개를 묶어가지고 1단 엔진을 만드는 게 이제 화성 17형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제 실험한 이 엔진은 140톤 포스니까 그 자체로 그냥 뭐 화성 15형 정도의 위력이 나오는 아주 초대형이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미사일의 챔피언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미니트맨 3입니다. 네. 이 미니트맨 3 미사일도 80톤 포스입니다. 1단 엔진이.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북한이 발표한 신형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예. 다만 이것이 고체 연료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고체 연료가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과연 미사일에 붙여서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완성이 됐는지 이것은 잘 모르는 거죠.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갖는 의미가 있습니까? 대단하죠. 고체 연료가 고체 연료 엔진을 성공적으로 가질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미사일을 그냥 생각한 상황 속에서 금방 쏠 수 있는 거죠. 미리 이제 넣어놓고 준비했다가 이게 자동차 배터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요. 네, 이제 전기 자동차에 배터리를 쓰잖아요. 배터리를 연결만 하면 즉시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액체 연료는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주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발각될 수도 있는. 그럼요. 거죠? 액체 연료를 넣을 때는 몇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큰 미사일의 경우는 뭐 6시간이 걸린다, 뭐 8시간이 걸린다. 이제 계속 그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체 연료는 배터리니까 끼워 넣으면 바로 발사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몰래 숨겨놨다가 쏠 수도 있어요. 액체 연료는 연료를 넣어야 되니까 위성으로 보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미사일 연료 주입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액체 연료 미사일은 사실은 엄청나게 크고 위협적이긴 하지만 미사일 전쟁식이라면 연료를 주입하는 게 확인이 되면 한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것을 미사일 연료 주입이 끝나기 전에 파괴하겠죠. 예. 선제 타격입니다. 고체 연료 엔진이 성공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위협적이죠. 고체 연료가 성공한다면.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단계는 아니고 이제 1차적인 성공일 뿐이고 실전 배치, 미사일에 붙인 상태에서 이게 정상 작동하는지는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사안이죠. 실전 배치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백두 엔진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신형 엔진이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을 했으니까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이 이것을 은밀하고 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위협이 늘어났다, 증가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입니다, 이게.
지난해 1월에 8차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를 하면서 5개 분야에 걸쳐서 군사력을 증강해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결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고체 연료, ICBM에 사용할 수 있는 고체 연료를 만들어라가 있어요. 그게 사실 어려운 과제인데 예. 그것을 하여튼간 계속해서 북한이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이런 추세라면 결국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이 계속해서 이행이 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다른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5가지 중요 과제 중에는 15,000km 아주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명중률을 높여라. 뭐 ICBM 새로운 형을 만들어라. 뭐 그다음에 저기 신형 잠수함 3,000톤급 이상의 뭐 중대형 잠수함을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SLBM을 끼워 가지고 가는 이런 것도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시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착착 이행하는 중이다.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만약에 된다면 군사 전략적으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엄청 커지는 거라서 우리도 거기에 또 맞서서 방어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2012년도 12월에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까? 그렇지만 은하 3호죠. 예, 이게 은하 이제- 3호 로켓의 예. 광명성 인공위성을 이제 발사를 했죠. 이게 이제 10주년이 돼서 맞습니다. 이거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그게 2012년 12월 12일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은 위성을 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 앞에는. 근데 처음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으로 성공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월 17일에 사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우주 로켓을 쏴가지고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이제 궤도에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해 4월에 이제 2012년 4월에 똑같은 걸 쐈었어요. 은하 3호 로켓에 광명성을 쐈는데 그거는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실패했다가 성공했고 다른 이제 원로들 북한의 이제 원로들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원로들과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이 우주 로켓을 쏜 거죠. 성공한 겁니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이 어린 상태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원로들의 견제와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 이런 것을 듣는 상황 속에서 독립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독자적으로 진정한 수령으로서 1인 통치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은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예. 원로들의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통치를 시작한 날이고 아마도 이날서부터 장성택 그 당시 행정부장에 대한 불만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딱 1년 뒤 2013년 12월에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처형을 당하죠. 예. 이러한 북한의 국내 정치의 진행 과정에서 12월 12일 은하 3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성공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력에 중대한 변곡점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1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의지를 다잡는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뭐 과시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과시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 나는 진정한 북한의 유일한 최고 지도자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 예. 이런 마음가짐을 갖겠죠. 예, 전반적으로 독자적인 위치를 강화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김정은 위원장. 어차피 북한은 유일 지도 체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만이 유일한 지도자인데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인 자신은 과연 능력이 거기 합당한 것인가? 과연 주변 시스템이 거기 맞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다잡는 그런 예. 계기로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청소년들 사상 교육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네, 하는데 그게 이건 왜 바로 그런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이 어린 상태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이 많은 원로들의 어떤 관리라든가 다른 의견들 이런 것들과 어떻게 초기 단계에서는 의견 충돌이 있는 상태에서 국정을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처형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는데 최근에 2018년 전후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는 그 국면 속에서 외국 문물, 특히 한국의 문물이 북한에 많이 수용이 되고 특히 북한의 청소년들이 남한식 말투를 따라하고 남한식 문화를 따라하고 남한의 드라마 보고 하는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019년이 되면은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외부 문물을 반동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런 것을 배격하는 캠페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동 사상 배격법을 만들었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북한의 청소년들은 MZ 세대니까 북한 예전처럼 북한 지도부가 노동당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고 뭔가 좀 통제가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것들 반동 사상이라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남한의 문물이 북한에 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 특히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을 보이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노동신문에서도 사설에서 지금 사실 12월이 중요한 시기인데 예. 바로 그런 외부 문물에 대한 사상 통제, 결집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상황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의견이 생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부 결속까지도 뭐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미국의 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에반스 리비어라고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 국무부에서 동아 때 차관보도 지내셨고 그런 분인데 이제 부차관보 지냈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화상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현실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문가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북한을 비핵화할 수 없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지만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과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 근본이 다른 게 북한이 협상이 끝난 이후에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라는 말이 전제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항상 앞으로도 계속 핵무기를 가진 상태가 되는 거고 예.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태를 상정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무슨 얘기를 나눈 겁니까? 지난 11일과 12일에 이제 차관복급 회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서 의견을 교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말한 것은 우리의 일관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대해서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북한의 안보 우려가 있는데 특히 2018년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도 중단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했는데 미국이 거의 상응 조치를 하지 않아서 한반도 안보 불안이 커졌으니까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또 유사한 말을 했는데 대응하는 말을 했는데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만류할 책임이 있다. 책임을 다하라. 이런 말을 또 거기에 맞받아치는 발언식으로 했습니다. 예. 이것은 그런 말 하지 마라. 북한이 핵실험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고 저 미사일 발사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니까 중국이 만류하는 것이 맞다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예. 양측의 입장이 그냥 팽팽하게 서로 교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상황만 간단히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 공격을 좀 염두에 두고요. 반격이 가능한 안보 개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라도 한반도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어서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가장 큰 뉴스죠. 원래 일본은 이제 전수방위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없는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 평화헌법 9조 1항과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포기한다, 교전권을 포기한다, 부인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보유할 수 없죠. 근데 어제 일본 국무회의에서 채택한 외교 안보 관련 문서 3건이 있습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 안전보장 전략, 그리고 뭐 일본 방위력, 방위 전략, 그리고 방위력 정비 계획 3건의 문서를 채택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 중에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반격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적 기지 공격이라는 말을 쓸까 아니면 반격이라는 말을 쓸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전수 방어만 하는 일본이 방어만 하는 상황 속에서는 방위를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공격 능력까지 보유를 해야만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세운 겁니다. 예. 그래서 반격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문제도 있지만 중국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무기 체계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군사비를 5년 동안 2배 정도로 늘리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일본이 가진 미사일 중에서 제일 멀리 나가는 미사일이 200km, 사정거리가 200km입니다. 이것을 900km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은 반격이지만 공격 무기를 갖겠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일본이 전쟁 후에 70몇 년 동안 유지해왔던 전수 방어라고 하는 그 지침에서 예.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우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 지금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의를 잘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한다면 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북한 상황과 또 주변국가 움직임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의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